말단 병사의 전설 제44장 닥쳐. 이건 너희랑 아무 상관도 없어. 강진우가 획 고개를 돌려 여자 장교들을 향해 날카롭게 외쳤다. 우린 절대 지휘관님의 가입을 허락 못합니다. 죽더라도 절대 동의 못해요. 여자 장교들이 일제히 외쳤다. 강진우가 이를 악물며 뭔가 말하려던 찰나 정기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그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가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다. 정기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슬쩍 웃으며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강진우 소령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3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말한 건 제 불찰입니다. 그 탓에 소령님과 부하분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군요. 3번째 조건은 소령님의 자발적인 선택이 전제입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입니다. 우리는 3번째 조건이 무산되더라도 첫 번째와 2번째 조건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두가 멍해졌다. 이게 무슨 꿀 같은 조건이지? 강진우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뭐죠? 당신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정기훈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사실 3번째 조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한 겁니다. 소령님과 함께 일해보고 싶어서요. 이 일로 인해 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전 소령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진우의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는 미묘하게 정기훈을 의심스런 눈빛으로 바라봤다. 혹시 이상한 취향 있는 거 아냐? 정기훈은 강진우의 눈빛이 좀 이상하단 걸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러분을 그냥 보내주는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퍼져서 연방군의 평판이 완전히 무너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의 모든 책임을 연방군에 떠넘긴다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두가 멍하니 그를 바라보자 정기훈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우리 조직의 목표는 연방을 전복시키고 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방군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혼란을 유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이 기회는 강진우 소령님이 만들어준 셈입니다. 강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렇게 대놓고 음모를 말해도 돼요? 내가 연방헌병대에 가서 이자가 연방전복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신고하면 어쩌려고요? 그건 약속 위반도 아니잖아요. 정기훈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소령님께서 연방군에 좋은 감정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공훈은 빼앗기고 살해당할 뻔까지 했죠. 그리고 부하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된 건 물론 우리 책임이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연방군이 이런 부대를 만들게 한 겁니다. 마치 상품처럼 다루는 그 체계가요. 강진우는 옆에 선 여자 장교들의 분노에 찬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우리가 연방군을 싫어하긴 하지만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연방군보다 당신들을 더 미워해요. 정기훈은 당황했다. 방금 전까진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조직에 들어오려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지? 혹시 내가 3번째 조건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강경해진 건가? 설마 우리 약속을 깨버릴 거라곤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는 잽싸게 머리를 굴리며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문득 강진우의 뒤에 서 있는 여자 장교들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엔 결정은 지휘관에게 맡긴다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정기훈은 깨달았다. 이 부대가 조직에서 탈퇴하고 자유를 얻는 순간 연방군에도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연줄도 권력도 없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 강진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그 점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강진우가 여전히 나를 세워 위협 섞인 말을 이어가자 정기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제 실수로 인해 오해가 생긴 데 대한 사과의 의미로 제 사비로 여러분 전원에게 1인당 1억 연방화를 드리겠습니다. 강진우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딱 벌렸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정기훈이 자신과 부하들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방군명의 실추를 도모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강하게 나왔던 것인데 설마 300명 넘는 인원에게 한 명당 1억이라니 300억 이상을 그냥 뿌리다니 이 사람 돈을 돈으로 안 보는군. 여자 장교들도 깜짝 놀랐다. 하지만 놀란 이유는 달랐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돈을 주지? 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고아부대의 배급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고 부대로 배치된 후에도 돈이란 걸 써본 적이 없었다. 수백억을 눈앞에 쌓아놔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조차 감이 안 왔다. 돈이면 뭔가를 살 수 있긴 하겠지 이 정도 인식뿐 전혀 감흥이 없었다. 정기호는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기쁨, 놀람, 감동.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강진우는 그나마 진짜 그 돈 있는 거 맞아. 같은 의심이었지만 여자 장교들의 시선은 그 이상이었다. 돈 같은 쓸모없는 걸 왜 주지? 그 눈빛의 정기호는 난생 처음 모욕감을 느꼈다. 세상 누구도 그에게 돈이 쓸모없다고 한 적은 없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처음으로 가치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정기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입꼬리를 비틀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약속은 이걸로 정리하죠. 여러분이 조건을 지킨다면 우리도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자리를 뜨려 했다. 잠깐. 강진우가 급히 외쳤다. 아니, 대장님. 우리 부하들 몸 안에 있던 폭탄은 확실히 해제된 거 맞죠? 정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령님이 조건에 동의하셨을 때 바로 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전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여자 장교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 공포스러운 장치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인 것이다. 하지만 곧장 평정을 되찾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듯이. 정기훈도 그 눈빛을 읽고 있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럼, 여러분. 또 뵙죠. 그는 다시 떠나려 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외쳤다. 돈 얘기는요. 그 돈은 어떻게 줄 건데요? 걸음을 멈춘 정기훈이 약간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래도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연대 계좌에 이체하겠습니다. 강진우는 곧장 유아은을 돌아봤다. 하은아, 우리 연대 계좌번호 뭐지? 유아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지휘관님. 저희 연대엔 계좌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기훈의 몸이 분명히 움찔했다. 아차차.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군 위안부 부대에 무슨 계좌가 있겠어?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내가 뭘 안다고 모든 부대를 관리하는 재상인이 뭐니 했던 거야. 정기호는 강진우가 말 꺼내기도 전에 서둘러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바로 강진우 소령님의 군인 카드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는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야야. 돈은 나눠서 보내. 다 내 계좌에 한꺼번에 넣지 마. 강진우는 허공을 향해 외치듯 소리쳤다. 그때 유아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휘관님, 저희는 신분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지휘관님 카드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 장교들은 고아로 태어나 고아부대에서 자라다 이 부대로 끌려온 이들이다. 사실상 감옥 같은 생활을 해온 그녀들에게 군번은커녕 주민등록조차 없을 가능성이 컸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나 절대 횡령 같은 거 안 해. 그 말을 들은 여자 장교들은 씩 웃었다. 돈에 대해 별 감흥도 없는 그들은 정말로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유아원을 비롯한 이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고는 줄을 맞춰 서서 감사합니다, 지휘관님, 하고 우렁차게 경례했다. 강진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에이, 뭘 고맙긴 해. 난 너희 지휘관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강진우는 이런 분위기에 적응 못하는 성격이다. 얼른 다른 주제를 찾으려 두리번거리다가 기막힌 화제를 발견했다. 그래. 빨리 이 좋은 소식 밖에 있는 애들한테도 전해줘. 다들 기뻐해야지. 그리고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고 몸 안의 폭탄이 진짜로 제거됐는지 확인해봐야 해. 그의 어색한 전환에 여자 장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또렷하게 외쳤다. 예, 지휘관님. 그들은 환한 미소를 띠며 강진우의 방을 나섰다. 여자 장교들이 떠나자마자 강진우는 현관으로 달려가 큰 숨을 몰아쉬었다. 하아, 공기 너무 진해. 숨 막힐 뻔했네. 그는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숨을 어느 정도 고른 강진우가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밖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성에 깜짝 놀랐다. 밖에 있는 병사들이 자유를 실감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강진우는 속으로 자뻑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후후, 나 진짜 대단한 놈이야. 하루 만에 이런 업적이라니. 내가 나라도 존경하겠다니까. 캬. 들뜬 기분으로 그는 방 안의 시스템 콘솔을 조작해 신나는 음악을 틀고 몇 달 만에 온몸을 흔들며 신나게 췄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자신이 정기훈과 맺은 조건은 결국 다른 고아부대, 다른 행성의 부대, 수없이 많은 고아들까지 외면한 셈이라는 걸. 물론 그 사실을 떠올려도 그는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내가 그 애들을 알아? 내 가족도 아닌데 왜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나한테 구세주 노릇하라고? 웃기지 마. 내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누가 날 구했나? 그놈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다 운 좋게 살아난 거지. 내가 대단해서 살아난 게 아니잖아. 그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내 사람도 못 챙기면서 세상 운운하는 건 허세일 뿐이야. 내가 성공하면 이 애들이 기뻐하고 그 기쁨 속에서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거지. 모르는 사람 구해서 고맙단 말도 못 듣고 오히려 뒤통수나 맞는.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사람을 더 챙긴다. 그렇게 혼자 철학적인 결론에 도달한 강진우는 들뜬 채로 음악에 맞춰 허리를 실룩거리다가 갑자기 멈춰서 외쳤다. 좋았어. 이 모든 걸 고우에게 뒤집어 씌우자. 걔가 다 뒤집어 쓰고 돼지는 거지. 캬, 진짜 나 천재 아냐.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손을 휘저으며 고우, 이 자식. 뒤질 준비나 해라. 라고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내달린 강진우는 온 힘을 쏟아 간신히 기지의 제어실에 도착했다. 기지 안에 남아있던 유아원과 몇몇 장교들은 그를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다. 강진우는 상의가 찢겨져 거의 반바지 수준의 군복 하의 하나만 걸친 채 전신이 립스틱 자국으로 도배돼 있었다. 손, 가슴팍, 등, 배, 얼굴, 심지어 목덜미까지 전부가 립스틱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잠시 얼어붙은 여자 장교들은 곧바로 푸아 웃음을 터뜨렸다.
그 립스틱 자국들이 누가 남긴 것인지는 뻔했다. 밖에서 자유를 되찾은 병사들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을지는 불보듯 뻔했으니까. 처음엔 평범한 포옹과 감사의 키스였겠지만 서로 먼저 안아주겠다고 달려들다 보니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을 것이다. 옷은 찢기고 립스틱은 도배되고 남자 하나에 여자 수백 명이 덤비면 답 나오지 뭐. 강진우가 더 심각해지지 않은 건 순전히 그의 막강한 생존 본능 덕분이었다. 그중 몇몇 소위들은 다급히 손수건을 꺼내 그를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유아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우린 지금껏 누굴 정성스럽게 모신 적 없는데 이젠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돌보는구나. 강진우 지휘관님, 완전히 우리 마음을 얻으셨어요. 강진우는 그들의 행동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두 눈은 번뜩이며 유아은을 향해 고정된 채 외쳤다. 나 고 그 자식 함정에 빠뜨릴 거야. 그 눈빛에 유아은은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립스틱을 닦아주던 소위들도 멍해졌다. 잠시 후 유아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우를 함정에 빠뜨린다고요? 왜요? 강진우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히 선언했다. 고우는 이 성계의 최고 사령관이다. 우리 부대가 이런 꼴인데 그 자가 몰랐을 리가 없지. 정기훈이랑 짜고 친 거라 봐도 무방해. 게다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 눈에 거슬리니까. 그 뻔뻔한 자기 고백에 유아은은 다시 얼어붙었다. 이게 뭐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그녀는 그게 옳은 일은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강진우가 밉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응원해주고 싶었다. 지휘관님, 정기호는 연방군 전체를 타깃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린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만 하면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 고우도 책임을 피하진 못할 텐데요.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기훈의 목표는 통합군 사령부야. 고우 같은 성계단위 사령관은 타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직접 손봐야지. 그럼 어떻게 덮어 씌우실 건가요? 유아은은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간단하지. 정기훈이 우리한테 증언해달라 하면 그냥 기 모든 건 고우 사령관이 사적으로 벌인 일이다라고 하면 돼. 그러면 정기훈도 좋아할 거고 통합사령부에서도 우릴 좋게 볼 수 있겠지. 껄껄. 그의 뻔뻔한 계획에 유아은은 걱정이 앞섰다. 근데 정기훈 쪽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걸 허락할까요? 그딴 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없으면 지들도 연방군 못 흔들어. 그런 주제에 무슨 제국인이 뭐니 꿈꾸냐고. 강진우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유아은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참, 아까 정기훈의 통신 발신지를 추적하던 인원이 보고했습니다. 어디서 보낸 건지 끝내 못 찾았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강진우는 애초에 기대도 없었기에 태연하게 손을 휘저었다. 그래, 수고했어. 하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그는 무언가 떠오른 듯 번쩍 소리쳤다. 맞다. 이 사태가 커지면 연방군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 껄껄껄. 연방군 돈 많다며. 그럼 많이 받아야지. 그의 눈빛은 어느새 황금비두로 번쩍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 같은 계산은 한 목소리에 의해 깨졌다. 지휘관님. 큰일입니다. 목성 주둔 방위대의 장갑부대 3개가 이쪽으로 진입 중입니다. 지휘실의 콘솔을 지키고 있던 안경 낀 이하진 소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장갑부대 3개. 강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건 무려 3,000명, 전차만 300대가 넘는 전력 아닌가. 유아은과 다른 소위들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방위군 사령관이 아들 죽은 걸 벌써 알았다는 건가? 아직 하루도 안 지났는데. 하지만 강진우는 유아은 일행처럼 얼어붙지 않았다. 전장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분명했다. 이하진. 적 부대가 기지 공격 범위에 들어오기까지의 시간 계산. 영상 송출. 통신 감청 개시. 전투경보 발령. 전 인원 지정된 위치로 대기 명령 하달. 강진우는 위험 있게 외쳤지만 그가 입은 건 반쯤 찢어진 군복 반바지에다 온몸이 립스틱 자국 투성이었기에 위험이라기보단 희극에 가까웠다. 이하진은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지만 꾹 참고 경례했다. 예, 지휘관님. 강진우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멍한 유아은 일행을 향해 소리쳤다. 귀 먹었어. 당장 자리로 돌아가.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여자 장교들은 얼른 경례를 하고 달려나갔다. 다만 유아은은 몇 걸음 가다 멈췄다. 자신의 자리가 여기였던 것이다. 그 사이 스크린에는 영상이 띄워졌고 텅 빈 초원 위로 반짝이는 부유 전차들이 일렬로 줄지어 빠르게 전진하고 있었다. 그 뒤를 잇는 수십 대의 병력 수송 차량은 무장도 없어 눈길조차 끌지 않았다. 뭐야? 전차가 고작 10대. 장갑부대 3개라며? 강진우는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유아은이 이하진 옆에 다가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말했다. 지휘관님, 지방방위군과 정규군은 다릅니다. 지방 장갑부대는 보통 전차가 3대뿐이고 나머진 보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진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이래서 전차 숫자가 적었구나. 전차 300대가 몰려오는 줄 알았네? 그랬으면 기지 터지기 전에 가루됐지. 전 부대의 적 정보 전파. 적은 전차 10대. 이 전차만 막아내면 우리가 이긴다. 강진우는 외쳤고 이하진은 곧장 전 병력의 헬멧 통신망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했다. 적이 공격 범위에 도달하는 시간은? 강진우는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물었다. 30분 뒤입니다. 이하진은 즉각 대답했다. 강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유아은에게 말했다. 소대 지휘관들 모두 지휘실로 소집해. 유아은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휘관님, 저희는 실질적인 지휘관이 없습니다. 계급은 전시용일 뿐이고 소대 편제 자체가 없습니다. 소대 편제가 없다고. 강진우는 경악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움직여? 유아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다 평등한 입장이에요. 훈련 때는 장비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며 소규모로 팀을 짜고 그중 믿음직한 사람을 임시 지휘관으로 세워요. 훈련 끝나면 해체되고요. 다만 몇 개 팀은 평소에도 함께 행동하긴 합니다. 강진우는 들으면서 속이 서늘해졌다. 아니, 이 부대가 편제도 없고 정식 지휘 계통도 없다고. 그럼 이건 그냥 무장단체잖아.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전투 구조는 있어야 할 거 아냐. 이걸로 어떻게 싸워? 그러나 이어지는 유아은의 말에 희망이 보였다. 현재 남아있는 소규모 편제는 3팀 정도 있습니다. 제수연 소위가 이끄는 특수부대형 소대, 사예린 소위의 전투기 소대, 그리고 에이서 소위가 이끄는 중화기 소대입니다. 전체 소대. 그게 무슨 뜻이야? 강진우가 물었다. 우리 부대 전원이 전투기 조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예린이 이끄는 20명이 가장 숙련됐고 나머지는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이서 소위의 팀은 폭발 위주 무기를 선호해 휴대형 레이저포, 특수부대용 레이건 같은 걸 주로 다뤄요. 강진우는 대략적인 전력을 머릿속에서 계산했다. 이 3팀 외의 기지에 남아있는 전력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유아원 중위. 세 팀 전원 즉시 회의실로 집합. 임무 지시할 거다. 2. 지휘관님. 유아원은 의문이 가득했지만 그대로 움직였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는 걸 본 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 친구, 여기서 제일 오래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끌 힘은 부족하네. 오히려 이 조직이 그녀의 능력을 갉아먹은 걸지도. 부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진짜 대장처럼 성장해주길. 한편 목성 방위군 장갑부대의 선두 전차 중 지휘 차량으로 보이는 전차 한 대의 내부. 그 안에선 뚱뚱한 중년 장교가 악에 받친 얼굴로 3D 입체 전장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는 목성 방어군을 좌지우지하는 대령이었다. 그 옆에는 진중한 인상의 중령이 긴 침묵 끝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령님, 이렇게 성급히 진입하시는 건? 지휘부에 보고는 안 하시겠습니까? 대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쳤다. 보고고 뭐고 여디나 먹으라 그래. 내 아들을 죽인 그년놈들을 내가 직접 박살 낼 거다. 중령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다. 대령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고 우리 부대를 공격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판단 아닙니까? 대령은 이를 갈며 콘솔의 버튼을 눌렀고 화면엔 복도에서 일어난 사건 영상이 재생됐다. 3명의 남군이 여자 병사들을 성추행하려다 강진우에게 사살되는 장면이었다. 중령은 영상과 음성을 모두 확인한 뒤 탄식하듯 말했다. 저건 군사재판에서도 무죄다. 게다가 그 장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얼굴도 안 나와 정체조차 불분명했다. 이 영상 대체 어떻게 입수한 거지? 하지만 대령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내 아들이 그냥 여자 좀 만졌다고 죽인다고. 그딴 이유로. 게다가 그 여자놈들이 시신을 화장터에 던져.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중령은 차분하게 설득을 시도했다. 지휘관님, 그 부대는 고 상장이 특별 관리하는 부대입니다. 보고 없이 공격하면 상장님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요. 차라리 테러리스트 침입 같은 구실을 붙여 조치를 취하시지요. 고 상장의 간사한 성격을 떠올린 대령은 순간 움찔했다. 결국 중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중령은 무전을 준비하던 중 문득 물었다. 근데 지휘관님. 지휘관님의 아드님이 그 부대에 어떻게 들어가신 겁니까? 오늘은 개방일도 아닌데. 오늘이 바로 개방일이다. 대령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서둘러야 합니다. 고 상장의 조카나 다른 고위 장교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놈이 안에 있는 고위 인사들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중령은 다급히 외쳤다. 대령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와서 급하다고. 고 조카가 걱정돼. 그럼 내 아들 걱정도 좀 하지 그랬냐?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이제 너도 당해봐라. 너희 자식도 죽어봐야 기분이 어떨지 알겠지? 그런 뒤틀린 감정 탓에 대령의 지휘하에 있는 장갑부대는 의외로 느릿하게 더딘 속도로 그 부대의 사거리로 다가가고 있었다.